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대형 이적이 하나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나폴리의 흡입차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르키프의 보도에 따르면 리크프의 로익 탄지 기자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흡입차가 파리 생제르맹과의 협상을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무아니를 현재 파리 생제르맹이 방출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무아니가 나가는 상황에서 흡입차를 데려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여름부터 노려왔던 나폴리의 흡입차를 포기하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에는 구체적인 이적 상황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폴리는 2027년까지 계약된 흡입차의 판매를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흡입차가 2027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반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이번 시즌이 끝나면 2년이 남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시즌이 끝나면 1년이 남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흡입차의 재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여름에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나폴리가 흡입차와의 재계약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음 시즌 안에 흡입차를 판매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난 여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르키프는 프랑스 언론이니까 이탈리아 언론 디 마르지오를 살펴보면 파리 생제르맹과 흡입차의 상황이라고 하면서 나폴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나폴리는 현재 흡입차의 판매가 이루어지려면 8천만 유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8천만 유로를 하나로 계산을 하면 현재 1200억 가량이 되거든요. 1200억 가량의 제한이 온다면 흡입차를 판매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재계약도 안 되고 있지만 왜 흡입차를 나폴리가 판매할 생각이냐면 사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콘테 감독이 나폴리에 부임할 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게 오시멘을 판매하는 건 괜찮다. 루카쿠만 사주면 된다. 다만 흡입차는 루카쿠 옆에서 플레이해야 되기 때문에 흡입차만큼은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임하고 싶다. 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왜 흡입차를 반 시즌 만에 콘테 감독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 줬느냐? 최근에 네레스가 콘테 감독의 축구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입차의 재계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흡입차를 대신할 수 있는 네레스가 있기 때문에 흡입차를 판매하는 것도 나폴리가 이제는 가능해졌다. 그래서 콘테 감독도 흡입차가 아니라 네베스를 발견했기 때문에 흡입차를 더 이상 판매 불가한 선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아까 디마르지오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비슷하게 흡입차에 대한 최소 이적료는 8천만 유로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파리 생제르맹과 흡입차가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흡입차는 파리 생제르맹에게 현재 주급의 4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읽어보면 4배 이상이라고 하니까 너무 많은 금액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흡입차가 현재 나폴리에서 받고 있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는 이제 흡입차가 러시아에서 뛸 때 전쟁 이슈 때문에 조지아로 갔거든요. 다시 조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나폴리의 이 스카우팅 시스템이 흡입차를 살펴보다가 흡입차가 조지아로 다시 돌아갔을 때 흡입차가 충분한 잠재력이 있으니까 흡입차에게 적은 연봉을 제안하면서 데려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흡입차가 나폴리에서 정말 스타 선수가 됐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애초에 나폴리에서 받는 연봉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나폴리 안에서도 현재 나폴리의 최고 주급자가 루카쿠인데 루카쿠가 현재 주급으로 14만 유로 정도를 받고 있어요. 거진 15만 유로 정도죠. 그런데 흡입차는 쭉 밑으로 내려보면 나폴리 내에서도 하위 주급자입니다. 현재 4만 유로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카쿠의 거진 4분의 1 정도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세리아가 세제 혜택이 적용되면서 선수들이 받는 연봉 자체가 프리미어리그의 연봉에 비해서 세금을 떼는 게 아주 적긴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매우 적은 연봉이고요. 현재 흡입차가 받는 연봉을 4배로 올린다. 세금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4배로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해도 현재 이강인 선수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강인 혹은 에메리 요 사이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 내에서도 흡입차에게 4배 연봉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고연봉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과 흡입차의 개인 협상은 굉장히 잘 진행될 예정이다 라는 예측들이 주된 예측입니다. 그래서 사실 겨울 이적 시장에 1200억이라는 이적료가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인데 현재 나폴리와 흡입차의 재계약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나폴리도 네레스라는 콘테 감독 체제에서 흡이차가 없어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를 찾은 상황이고, 그리고 흡이차의 계약 기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이 아니면 1200억 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마 파리 생제르맹의 이적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만약에 흡이차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간다면 이미 파리 생제르맹에 2선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르콜라, 이강인, 덴벨레, 그리고 뭐 두에,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공격수까지 합하면 뭐 아센시오, 그리고 현재 하무스, 공격 라인 3톱에 일단 선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에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흡이차가 온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왼쪽 측면 공격수이기 때문에 바르콜라 자리에서 흡이차와 바르콜라가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자리에 흡이차를 영입을 하려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바르콜라가 어쨌든 좋은 잠재력을 보여주는 선수이긴 하지만 분명히 지난 시즌 음바페의 영향력을 생각을 해보면 한참 미치지 못하는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챔피언스리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왼쪽 라인에서 바르콜라의 플레이가 음바페에 비해 영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있는 오른쪽 라인, 혹은 이제 덴벨레가 이제 오른쪽 라인에서 뛰잖아요. 그러면 이강인과 덴벨레, 그리고 사실은 하키미까지 좀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상 오른쪽 라인에서 볼을 많이 움직이는 게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이죠. 그러면서 상대 수비가 한쪽 측면으로 쏠리면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는 반대편에 음바페가 뛰어가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가 넘어오면서 음바페가 마무리를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왼쪽 측면 공격수뿐만 아니라 하키미가 올라가서 3백을 만들 때 누누 멘데스가 3백의 왼쪽이 아니라 미드필더 한 명이 그냥 3백을 만들고 누누 멘데스까지 올라가서 요 공간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누 멘데스와 왼쪽 측면 공격수 요 공간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득점을 하는 거, 이게 이제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엔리케 감독이 원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누누 멘데스도 전문 공격수가 아니다 보니까 바르콜라와 함께 결정력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흡이차는 기본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 결정을 확실하게 지어줄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킥력이 매우 좋은 선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왼쪽 라인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이 측면에서 뛰어들어가고 있고요. 이강인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봤을 때 경기장 전체가 왼쪽, 오른쪽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죠. 근데 오른쪽에서 공격이 진행이 되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이 볼을 잡는 순간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때 반대편에 있었던 바르콜라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침투를 해 들어가고, 이 모습을 보고 이강인이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려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강인도 마찬가지고 덴벨레도 마찬가지고 오른쪽 라인에서 반대편으로 크로스를 분명히 잘 올려줄 수 있는 자원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르콜라가 좋은 패스를 받아서 결정을 짓지 못합니다. 여기서 득점이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이런 장면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마 파리 생제르맹은 왼쪽 라인에서 결정력이 괜찮은 선수, 그리고 확실하게 킥이 좋은 선수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다만 이제 이번 시즌의 흡이차의 기록을 보면 세리아에서 17경기에 나왔고요. 15번의 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득점이 5득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흡이차가 최근에 나폴리에서는 그렇게까지 결정력이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 흡이차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측면을 넓게 쓰는 자원, 혹은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볼을 끌고 올라오는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첼시 시절의 아자르라던가 토트넘 시절의 손흥민이라던가 뭐 이런 자원들처럼 볼을 끌고 올라오는 자원, 내지는 측면을 넓게 쓰는 자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최전방에 이제 나폴리에서는 루카쿠가 있고요. 그 밑에 맥토미니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에는 앙기사가 나오는데, 어쨌든 요 흡이차랑 붙어있는 쪽엔 맥토미니가 있거든요. 이 맥토미니가 장점이 루카쿠가 앞쪽에서 수비수와 버텨줄 때 침투에 들어가는 걸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흡이차는 여기서 측면을 넓게 벌리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 안쪽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기점이 되는 역할을 대부분 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맥토미니가 뛰어들어갈 때 루카쿠가 볼을 받아서 맥토미니에게 떨어뜨려주는 이런 장면들이 많고, 흐비차는 측면에 넓게 벌려 서 있는 장면들이 최근에 나폴리에서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왼쪽에 흐비차가 넓게 퍼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네레스라는 선수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최전방에 루카쿠가 있고요. 가운데서 맥토미니와 앙기사가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은 경기장을 넓게 일단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비 라인에서 루카쿠에게 패스가 들어가요. 그럼 루카쿠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흐비차가 측면에 있으니까 살짝 끌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맥토미니가 뛰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루카쿠가 볼을 잡아서 맥토미니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맥토미니에게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이런 구도가 발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루카쿠가 최전방에서 버티고 있고 맥토미니가 안쪽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루카쿠가 볼을 받아서 맥토미니에게 떨어뜨려 줄 수 있는, 그래서 맥토미니가 루카쿠에게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죠. 반대로 흐비차는 측면을 넓혀주면서 이 가운데에서의 플레이가 더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흐비차도 사실은 맥토미니 같은 플레이를 더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스팔레티 감독의 나폴리에서는 오시멘이 최전방에 있고 오시멘이 수비의 공간을 만들 때 흐비차가 뛰어들어오면서 득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흐비차가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장면 많이 만듭니다. 흐비차가 가운데에서 루카쿠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루카쿠가 버티고 있을 때 흐비차가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이 장면에서는 맥토미니가 약간 측면으로 나가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카쿠가 버틸 때 흐비차가 달려 들어오고 여기서 루카쿠가 흐비차에게 볼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흐비차가 볼을 건네받아서 슈팅까지 연결하는 이런 장면을 흐비차도 결정력도 좋고 킥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저런 장면들을 잘 만드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현재 나폴리에서는 이제 맥토미니가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맥토미니가 그 역할을 되게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흐비차의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파리 생제르맹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라인에서 왼쪽 라인으로 넘어왔을 때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흐비차가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결정을 지어주는 역할, 마무리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흐비차의 공격 포인트 생산력도 스팔레티 감독 때처럼 올라갈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면 흐비차가 왔을 때 이강인 선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일단 스쿼드적인 측면에서는 이 왼쪽 라인에 바르콜라와 사실은 두에가 좀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두에도 이제 오른발을 쓰면서 접고 들어온 유형의 선수잖아요. 그런데 흐비차가 오게 되면 두에를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 혹은 오른쪽에 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혹은 이제 뭐 제로톱으로 쓸 가능성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에 같은 경우에도 이강인 선수처럼 물론 쓰는 발은 이강인은 왼발, 두에는 오른발이지만 왼쪽, 오른쪽, 중앙, 제로톱 다 가능한 선수예요. 두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랑 어느 정도 이제 두에가 왼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뛰게 된다면 경쟁자가 늘어나는 면도 있긴 하죠. 물론 이강인 선수의 위상이 두에보다는 한참 위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더 순위가 높겠지만, 어쨌든 이강인의 뭐 백업 역할 내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최전방에 덴벨레가 최근에는 제로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하무스가 나오게 된다면 오른쪽 라인에서 이강인, 덴벨레, 두에 이 선수들이 이제 오른쪽 라인에서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강인 선수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자연스럽게 좀 늘어나는 현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이강인 선수만 생각을 해본다면 플레이를 할 때 오히려 이강인 선수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만한 특성을 가진 선수가 흐비차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나오면 이강인이 볼을 먼저 가져가요. 이거는 파리 생제르맹도 이강인 선수나 덴벨레 혹은 하키미 이쪽으로 이제 볼을 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흐비차에게 방향 전환을 하면서 이강인이 흐비차에게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바페가 떠나면서 이강인의 정말 멋진 스루 패스를 결정지어주는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 없었거든요. 덴벨레, 바르콜라 다 결정력이 좀 부족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흐비차라는 결정력이 좋은, 킥이 좋은 선수가 온다면 충분히 이강인 선수의 스루 패스를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파트너가 생기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흐비차가 고평가를 받는 것 중에 좋은 건 뭐냐면
흡입차가 플레이메이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넓게 측면을 벌려서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하다가 가운데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상대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들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이강인 선수가 반대편에 있을 때 오히려 흡입차 쪽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리고 흡입차 쪽에도 네베스라던가 비티냐라던가 이런 선수가 붙으면 볼을 충분히 소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이강인에게 패스가 전달이 되고 이강인이 볼을 잡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이런 장면도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득점하는 장면들을 보면 왼쪽 라인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반대편으로 넘어왔을 때 최근에 이강인 선수의 결정력이 이번 시즌 들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마무리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현재 리그에서 16경기에 나왔고 9경기 선발 그리고 6골을 넣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의 득점도 흡입차에서 이강인으로 넘어온다면 패스가 이강인이 득점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왼쪽 라인에서 바르콜라가 있을 때는 볼 소유가 좀 안 되는 유형이에요. 바르콜라가. 그러니까 수비를 좀 끌어당기고 플레이메이킹, 경기를 조립하는 역할을 잘 못하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라인의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이 너무 쏠리는 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왼쪽 라인에서도 수비를 끌어당기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나폴리에서도 여전히 흡입차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왼쪽 라인에서 흡입차가 위치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볼이 돌고 있는 장면인데, 흡입차가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앞쪽에 있던 선수에게서 패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흡입차가 요 라인 사이로 본인이 드리블을 통해서 볼을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가운데에 이제 맥토미니가 루카쿠 옆에 붙어서 거의 투톱처럼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흡입차가 수비 라인 사이로 볼을 몰고 들어가는데 볼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볼을 밀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자연스럽게 흡입차에게 쏠릴 수밖에 없겠죠. 흡입차가 이런 플레이를 잘해요. 이렇게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겼다가 이 전 장면에서 맥토미니가 원래는 수비에게 붙어 있었는데 흡입차가 요 가운데 공간으로 들어오니까 맥토미니에게 붙어 있었던 수비가 모두 다 흡입차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차가 본인에게 수비를 모두 다 쏠리게끔 만들고 맥토미니에게 패스, 그리고 여기서 맥토미니가 흡입차의 패스를 받아서 마무리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을 보면 흡입차가 왼쪽 라인에 있다가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오히려 흡입차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흡입차가 볼을 받아서 안쪽으로 볼을 끌고 들어가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수비가 아무래도 흡입차가 볼을 끌고 들어가니까 수비수들이 흡입차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흡입차가 볼을 끌고 들어가는데 앞쪽에 있는 루카쿠에게 모든 선수를 본인에게 쏠리게끔 만들었다가 패스를 건네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루카쿠가 공간이 넓다 보니까 조금 더 볼을 소유하기가 편해진 상황이고, 여기서 반대편도 보면 흡입차가 수비를 모두 다 쏠리게끔 만들어서 공간이 넓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 공간으로 패스가 넘어오기만 한다면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득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흡입차가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는 플레이를 잘한다 라는 거, 이게 아마도 이강인 선수의 득점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도 분명히 흡입차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제 흡입차가 오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많이 드는 선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정말 많은 상태고, 그러면 혹시나 흡입차가 오면서 이강인의 판매 가능성을 파리 생제르맹이 조금 더 열어놓을 그럴 가능성도 이전보다는 더 생기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